7월의 밤비가 거대한 물의 장막처럼 서울에 쏟아져 내렸다. 화려한 강남의 거리를 씻어내고 마천루의 유리창에 비친 넌사인을 얼룩진 색채의 흔적으로 만들었다. 도시 최고의 VVIP 호텔 시그나투라 호텔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와 은은하게 숨겨진 디퓨저에서 퍼져나오는 섬세하고 값비싼 레몬그라스 향만이 절대적인 정적을 깨고 있었다. 호텔의 야간 매니저인 한유라에게 이 고요함은 보통 안정제와 같았다. 하지만 오늘 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부서진 심장의 조각들을 도울리는 소리의 벽과 같았다. 익숙한 복도의 모든 구석 따뜻한 노란 조명. 하나하나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난 배신의 고통을 비웃는 듯 했다. 3년간 사귄 남자친구 강민호의 차가운 이별 통보는 여전히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승진을 위해 이사의 딸을 선택했고 그녀를 아무런 망설임 없이 뒤에 남겨두었다. 한유라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메스꺼움을 억누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유니폼의 옷깃을 바로잡고 보이지 않는 주름을 펴며 수년간 단련해온 프로의 가면을 썼다. 심장은 피를 흘리고 있을지언정 시그나투라의 매니저로서 그녀는 어떤 나약함도 보일 수 없었다. 일이 그녀의 마지막 요새였고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장소였다. 한 매니저님 18층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 순찰 완료했습니다. 보안 직원의 목소리가 무정의를 통해 단조롭게 흘러나왔다. 알겠습니다. 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답했다. 교대 전에 25층 동쪽 복도는 제가 직접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25층은 프레지덴셜 스위트와 로열 스위트 전용 공간으로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최우선으로 여겨지는 곳이었다. 그곳은 그녀의 영역이었고 가장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완벽해야만 했다. 흰 장갑을 끼고 그녀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차가운 금속 재질의 마스터키 카드가 손바닥 안에 단단히 잡혔다. 25층 복도는 페르시안 실크 카펫이 두껍게 깔려 있어 모든 발소리를 집어삼켰다. 유명 현대미술 작가들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고 지능형 조명 시스템이 자동으로 강도를 조절하며 작품들을 비추고 있었다. 공기는 너무나 고요해서 유라는 지치고 아픈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녀는 무거운 티크 목재 문들을 지나치며 각 전자 잠금 장치와 은밀하게 숨겨진 보안 카메라를 눈으로 확인했다. 복도 끝 2개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를 연결하는 작은 서비스 통로로 향했을 때 무언가 이상한 것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사람 키보다 큰 도자기 화분 뒤로 검은색 남성 구두 한 짝이 기묘하게 삐져나와 있었다. 유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이 구역을 어슬렁거리는 사람은 업무 중인 직원을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구두는 분명 값싼 유니폼 구두가 아니었다. 고급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져 세심하게 광을 냈고 클래식한 옥스퍼드 디자인이지만 극도로 비싸 보였다. 직업적 본능이 즉시 개인적인 고통을 압도했다. 유라는 소리 없이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화분 주위를 살폈다. 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몸에 꼭 맞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구겨져 있었다. 실크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노란 조명 아래 창백했다. 입술은 약간 보랏빛을 띠었고 가슴은 얕고 희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의 손 옆에는 깨진 유리잔이 있었고 남은 몇 방울의 물이 비싼 카펫 위로 번져 있었다. 유라는 즉시 무릎을 꿇어놓았다. 강민호에 대한 생각, 배신에 대한 모든 상념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호텔의 비상 프로토콜 뿐이었다. 규칙 1 현장에 손대지 말 것. 규칙 2 즉시 내부 비상 연락망을 통해 보안 책임자와 지정 의료팀에 보고할 것. 규칙 3 구역을 봉쇄하고 지시를 기다릴 것. 이 규칙들은
호텔을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사고가 통제된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어기는 것은 즉각적인 해고를 의미했다. 그녀는 무정히 버튼을 누르려 손을 뻗었지만 멈칫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남자를 훑었다. 그의 호흡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다. 입술의 보랏빛은 더 넓게 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위 관리자를 위한 고급 의료 훈련 과정을 이수했고 모든 징후는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급성 중독. 혹은 극심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만약 그녀가 절차를 따른다면, 전화를 걸고 보고하고 기다린다면 이 남자는 죽을 것이다. 의료팀이 모든 장비를 갖추고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몇 분 안에 죽을 것이다. 유라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인턴 접수원부터 시작해 시그나투라의 최연소 여성 매니저가 되기까지 10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서히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얼굴을 보았다. 그는 사업가일 수도 정치인일 수도 혹은 그저 부유한 손님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한 인간이었고 그녀의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젠장 그녀는 이를 악물고 내뱉었다. 결정적인 순간 그녀는 규칙 대신 사람을 선택했다. 유라는 재빨리 흰 장갑을 벗어 맨손을 드러냈다. 그녀는 남자의 목에 두 손가락을 대고 경동맥을 찾으려 애썼다. 맥박은 매우 약하고 빨랐다. 마치 새장 속에서 죽어가는 새처럼. 그녀는 그의 입 가까이 귀를 대고 숨소리를 들으려 했다. 숨은 간헐적이었고 이상한 냄새 희미한 아몬드 향이 났다. 청상아리 중독,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만약 그렇다면 시간은 초 단위로 계산해야 했다. 여기에는 해독제가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셔츠 칼라와 넥타이를 풀고 심폐소생술 CPR을 시작했다. 그녀는 두 손바닥을 그의 가슴에 얹고 온 체중을 실어 규칙적으로 압박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녀는 속으로 숫자를 세웠고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복도의 정적은 남자의 흉골이 압박되는 소리를 더욱 무섭게 만들었다. 그를 여기서 옮겨야 했다. 만약 누군가 지나간다면 모든 것이 통제불능 상태가 될 것이다. VVIP 손님이 시그나투라 복도에서 죽을 뻔했다는 소식은 언론의 재앙이 될 것이다. 약 30번의 가슴 압박. 후 그녀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멀지 않은 곳에 룸서비스 직원이 남겨둔 러기지 카트가 있었다. 미친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그를 옮겨야 한다. 그것은 모든 보안 규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다. 그녀는 절망에서 나온 온 힘을 다해 남자를 들어 올렸다. 그는 키가 크고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녀의 근육이 활시위처럼 팽팽해졌다. 어떻게든 그녀는 그를 카트에 올리고 그를 숨기기 위해 러기지 덮개를 급히 덮었다.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까? 그의 방으로는 갈 수 없었다. 어느 방인지 몰랐다. 의무실로도 갈 수 없었다. 너무 멀고 눈에 띌 것이다. 그녀는 가깝고 안전하며 완전히 사적인 장소가 필요했다. 2507호. 그 방은 방금 손님이 체크아웃했고 아직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청소되지 않았다. 비어 있었고 내일 아침까지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유라는 심장을 쿵쾅거리며 카트를 밀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1km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보안 카메라를 지나갈 때 숨을 참았고 카메라의 각도가 덮개 아래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를 기도했다. 마침내 그녀는 2507로 문 앞에 도착했다. 마스터키 카드를 댈 때 그녀의 손이 떨렸다. 전자 잠금 장치의 삑 소리가 정적 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는 재빨리 카트를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쾅 닫고 안에서 잠갔다.
방은 어둠에 잠겼다. 유라는 문에 등을 기댄 채 헐떡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에 스탠드 조명을 켰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움직임 없이 누워있는 남자를 비췄다. 그녀는 카트에서 그를 침대로 끌어내렸다. 거의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힘든 일이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CPR을 실시했고 인공호흡을 번갈아 했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10분, 20분 그녀의 온 세상은 이 남자의 심장 박동과 호흡 그리고 숫자를 세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녀가 한번 숨을 불어넣은 후 남자가 갑자기 격렬하게 기침을 했다. 그는 몸을 웅크렸고 목에서 쉰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의 가슴이 스스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약하지만 더 규칙적으로. 그의 입술의 보랏빛이 서서히 옅어지며 옅은 분홍색으로 바뀌었다. 유라는 뒤로 물러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해냈다. 그녀는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데려왔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극도로 지친 몸과 방금 일어난 일로 혼란스러운 마음만 남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지만 내 경력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남자를 보았다. 이제 그가 위기를 넘겼으니 그녀는 그를 더 자세히 관찰할 시간이 생겼다.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날카로운 윤곽과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얼굴이었다. 높고 곧은 콧날, 짙은 눈썹, 짙은 검은 머리카락은 약간 헝클어져 있었다. 그의 왼쪽 손목에는 파텍 필립 노틸러스 화이트 골드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녀의 연봉 5년치에 해당하는 물건이었다. 그의 옷은 구겨졌지만 조용한 고급스러움이 배어나왔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구급차를 부를까? 그들은 수천 가지 질문을 할 것이다. 왜 그가 이 방에 있는가? 왜 그녀가 그를 옮겼는가?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침대의 남자가 희미하게 움직였다. 그는 다시 한번 신음했고 눈을 서서히 떴다. 그것은 깊고 짙은 갈색 눈동자였지만 지금은 흐릿하고 초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천장을 훑다가 유라의 얼굴에 멈췄다. 마른 입술이 움직이며 말을 만들려고 애썼다. 거의 들리지 않는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구세요? 한유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한 낯선 남자, 신비롭고 부유한 남자를 그의 방도 아닌 호텔 방에서 살려냈고 이제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비밀과 함께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밖의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쏟아져 내렸다. 마치 방금 시작된 운명적인 밤을 씻어내려는 듯이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의 긴장된 정적을 갈랐다. 한유라는 마치 비밀스러운 의식의 현장을 들킨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는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호텔 규정을 어긴 범법자이자 잠재적으로 위험한 비밀을 품게 된 공범이었다. 저는 이 호텔의 매니저입니다. 유라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목소리는 자신이 듣기에도 낯설게 떨리고 있었다. 손님께서 복도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유라는 본능적으로 다가가 그의 등을 받쳐주었다. 그의 몸에서 전해져 오는 미약한 온기와 땀 냄새, 그리고 값비싼 향수 잔향이 뒤섞여 그녀의 감각을 자극했다. 여긴 내 방이 아닌데.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예리한 경계심이 번뜩이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 막 깨어났을 때 보이는 몽롱함과는 차원이 다른 훈련된 자의 날카로움이었다. 상황이 급박해서
가장 가까운 빈 방으로 모셨습니다. 외부로 알려지면 곤란해질 것 같아서요. 유라는 사실대로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략했다. 바로 자신이 호텔의 모든 규정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실이었다. 남자는 유라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집요하고 꿰뚫는 듯 했다. 마치 그녀의 거짓말과 진실을 저울질하는 것 같았다. 유라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시그나투라의 매니저 한유라였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후 남자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살았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이름이 뭐라고 했소? 한유라입니다. 한유라. 그는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나는 김민준이라고 하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유라는 순간 의아함을 느꼈다. 김민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파텍 필립 시계,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정장,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잃지 않는 그 위압감은 작은 무역회사 사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명백히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 유라는 굳이 그것을 파고들지 않았다. 그녀 역시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으니 피장파장이었다. 김민준 씨,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에 연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괜찮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병원에는 갈 수 없소, 여소. 절대로.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날카로워졌다. 이 일은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해야겠소. 한 매니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소.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운 어조였다. 유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너무 깊이 엮여버렸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여기 계실 수는 없습니다. 곧 직원들이 청소하러 올 겁니다. 알고 있어. 30분만 시간을 주시오. 기력을 좀 회복해야겠어.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몸은 아직 독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유라는 방 한쪽 구석으로 물러나 그를 지켜보았다. 남자는 숨을 고르며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왜 누군가가 그를 죽이려 했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왜 시그나투라 호텔에서 수많은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다녔다. 한편 서울의 또 다른 곳 어둠과 영희로 자욱한 한 고급 빌라의 서재에서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LK그룹의 경쟁사인 태아홀딩스의 최민준 전무는 값비싼 콘약잔을 천천히 돌리며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실패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상대방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첨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분명히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마실 음료에 확실히 넣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호텔 전체를 뒤졌지만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라져 사람이 증발이라도 했다는 건가? 최민주는 잔을 세게 내려놓았다. 투명한 액체가 출렁이며 카펫 위로 떨어졌다. 권지혁 그놈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놈인지 몰라. 그놈이 살아있다는 건 우리 계획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는 뜻이야. 당장 그 호텔의 CCTV부터 확보해. 누가 그를 도왔는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아내. 쥐새끼 한 마리라도 놓치지 마. 네네, 알겠습니다, 전무님. 전화를 끄는 최민주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도시의 불빛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탐욕과 경쟁자에 대한 증오가 불타고 있었다. 권지혁, LK그룹의 젊은 회장.
그의 눈의 가시 같은 존재. 오늘 밤 그는 권지혁을 영원히 제거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해외 투자자와의 비공식적인 만남을 위해 권지혁이 시그나투라 호텔에 혼자 온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내부 임무를 매수해 그의 음료에 치명적인 독을 타는 데 성공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 잘못되었다. 누군가 그를 도왔다. 최민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호텔 직원, 외부인의 도움 없이는 감쪽같이 사라질 수 없다. 그는 즉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시그나투라 호텔 총 지배인에게 연락해. 보안상의 이유로 25층 전체의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요구한다고. 내 이름 대면 알아서 기겠지. 그리고 강민호 대리에게도 연락해서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강민호. 한유라를 버리고 최민준의 라인을 타기 위해 발버둥치는 야심 많은 젊은이. 그는 최민준에게 유용한 장기말이 될 터였다. 다시 2보 금 7호. 약속한 30분이 지났다. 권지혁 아니 김민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훨씬 나아 보였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호흡도 안정되었다. 그는 유라에게 물 한 잔을 부탁했고 그녀가 가져다 준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이제 가봐야겠어.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그의 손길에는 다시금 위험이 서려 있었다. 한 매니저, 오늘 일은 평생 잊지 않겠소. 이 빚은 반드시 갚겠소.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직업상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유라는 거짓말을 했다. 그녀가 한 일은 그녀의 직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었다. 아니, 당신은 규칙을 어겼소.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걸었지. 그가 유라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는 그런 빚을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주머니에서 명함 지갑을 꺼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집어넣었다. 지금 그의 진짜 명함을 주는 것은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일 수 있었다. 대신 그는 손목에 파텍 필립 시계를 풀었다. 이걸 받으시오. 유라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소. 내 목숨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건 그냥 작은 성의 표시일 뿐이오. 그리고 연락할 방법이기도 하고. 그가 시계를 그녀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뒷면에 작은 번호가 새겨져 있어. 무슨 일이 생기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그 번호로 연락하시오. 김민준 씨의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만 말하면 둬.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방을 나설 채비를 했다. 내가 나간 뒤 10분 후에 이 방을 나오시오. 그리고 오늘 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시오. 할 수 있겠어. 자, 유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 안에서 시계가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권지혁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아무도 없는 복도를 유령처럼 빠져나갔다. 그는 비상 계단을 이용해 호텔을 벗어났고 미리 대기시켜둔 채 올라탔다. 차에 타자마자 그의 부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셔서 최민준 그놈 짓이다. 권지혁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살렸어. 시그나투라 호텔의 한유라 매니저. 그녀에 대해 알아봐. 가족, 친구, 경력, 모든 것을. 하지만 절대 그녀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멀리서 조용히 보호해. 아마 최민준이 곧 그녀를 찾아낼 테니. 알겠습니다, 회장님. 권지혁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를 보며 눈을 감았다. 한유라. 그녀의 당당하고 흔들림 없던 눈빛이 떠올랐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위험을 감수했던 여자. 그는 그녀에게 빚을 졌다. 그리고 권지혁은 빚을 지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남자였다. 다음 날 아침 시그나투라 호텔은 발칵 뒤집혔다.
태아홀딩스의 최민준 전무가 직접 보낸 사람들이 들이닥쳐 총지배인을 압박했다. 그들은 VVIP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이라는 명목으로 지난밤 25층의 모든 기록을 요구했다. 총지배인은 굴욕적으로 모든 자료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한유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완벽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호텔 전체의 감도는 무거운 공기를 느끼지 못할 만큼 어리숙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어젯밤의 일이 벌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오후가 되었을 때 그녀는 총지배인실로 호출되었다. 총지배인은 기름진 땀을 흘리며 그녀를 맞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지난밤의 CCTV 영상 캡처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중 하나는 흐릿하지만 분명히 유라가 러기지 카트를 밀고 2묘07호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한 매니저, 총지배인이 입을 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겠나. 어젯밤 EVA 송7호에서 뭘 한 거지? 유라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올 것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오고야 말았다. 총지배인의 사무실 안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창밖의 화창한 여름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한유라는 마치 시베리아의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그녀의 눈앞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증거들이 흩어져 있었다. 흐릿한 CCTV 캡처 사진 속 러기지 카트를 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유죄 선고처럼 보였다. 한 매니저 다시 한번 묻겠네. 총지배인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보다는 불안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태아홀딩스의 압박과 호텔의 명성 사이에서 그는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저 카트 안에는 무엇이 있었지? 유라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한 남자의 목숨을 구했다고 그가 독살당할 뻔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신 나간 여자 취급을 받거나 더 큰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살 뿐이다. 그녀는 권지혁 아니 김민준이라는 남자와 한 약속을 떠올렸다. 이 일은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해야 하오. 그 약속은 이제 그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패였다. 죄송합니다, 총지배인님. 제가 판단 착오를 했습니다. 유라는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VIP 고객 한 분이 과음을 하셔서 복도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호텔의 명성에 누가 될까 염려되어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제 선에서 조용히 처리하려 했습니다. 고객을 카트에 태워 방으로 모셔다 드리는 과정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그것은 그럴듯한 변명이었다. VVIP 호텔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고 매니저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 하지만 총지배인의 얼굴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 고객이 누군가 투숙객 명단과 대조해봤지만 25층에는 그런 인상착의의 고객이 없었네. 그분은 투숙객의 방문객이셨습니다. 신원을 밝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말이 안 되잖나. 총지배인이 책상을 내리쳤다. 한 매니저답지 않게 왜 이렇게 허술한 변명을 하는 건가? 솔직히 말해 태하홀딩스에서 자네를 지목하고 있단 말일세 자네가 경쟁사 스파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익숙한 얼굴 하지만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지는 그 얼굴. 그녀의 전 남자친구 강민호였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총지배인님 찾으시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유라를 보란 듯이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승리감이 담겨 있었다. 유라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 내렸다. 그가 왜 여기에 이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강민호는 총지배인에게 파일을 건넸다. 한유라 매니저가 어젯밤 만났다는 방문객의 신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매니저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서입니다. 총지배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겨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서류를 유라의 얼굴 앞에 집어던졌다. 이게 뭔가 설명해봐.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었다. 첫 번째 서류는 조작된 방문객 신청서였다. 그녀의 필체를 교묘하게 모방하여 마치 그녀가 신원불명의 남자를 의도적으로 호텔에 들인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류. 그녀의 계좌에 어젯밤 날짜로 5천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공란이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유라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모함. 강민호가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유라 씨, 이제 그만 인정하지. 당신이 태하 홀딩스에 매수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해. LK그룹 회장의 비공식 미팅 정보를 빼돌리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그런데 일이 틀어져서 그 남자를 빼돌리려다 실패한 거지. 안 그런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그녀의 등에 가장 날카로운 칼을 꽂고 있었다. 강민호는 최민준에게 충성을 바치는 대가로 그녀를 제물로 삼은 것이다. 그녀의 명성, 그녀의 경력,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하여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하고 있었다. 한유라 매니저, 총지배인이 차갑게 선언했다. 당신을 오늘부로 해고하네. 우리 호텔은 당신 같은 직원을 용납할 수 없네. 보안팀을 부르기 전에 조용히 짐 싸서 나가주게. 모든 것이 끝났다. 10년간 쌓아 올린 탑이 단 몇 시간 만에 먼지처럼 허물어졌다. 유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떤 변명도 어떤 저항도 무의미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강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유라는 로봇처럼 자신의 사물함으로 걸어가 짐을 챙겼다. 동료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피하거나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시그나투라 호텔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다. 쏟아지는 햇살이 마치 그녀의 실패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갈 곳이 없었다. 업계에 이미 소문이 퍼졌을 것이다. 경쟁사에 매수된 스파이. 어떤 호텔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유라는 텅 빈 방 안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배신감, 억울함, 절망감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을 뿐인데 왜 이런 결과를 맞아야 하는가? 세상은 왜 이토록 불공평한가?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을 기운도 없었지만 벨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한유라 씨 접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 유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숨을 헙 들이마셨다. 김민준. 그녀가 구해준 남자였다. 어떻게 제 번호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전화기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집입니다만 무슨 일로? 당신에게 갈 빚이 있어서요. 30분 뒤에 댁 앞으로 나가보시죠.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유라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지금 이 상황에 그가 왜 무슨 빚을 갚겠다는 것인가? 하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그의 말에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세수를 하고 퉁퉁 부은 눈을 가리기 위해 안경을 썼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되자 홀린 듯이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 정말로 아파트 입구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제네시스
G90 세단이 조용히 서 있었다. 운전기사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내려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유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차에 올라탔다. 차 안에는 그가 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허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짙은 회색 정장에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작은 무역회사 사장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의 주변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카리스마가 흐르고 있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유라 씨. 다시 정식으로 소개하죠. 저는 LK그룹 회장 권지혁입니다. 유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LK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재벌, 그리고 그 그룹의 총수인 회장. 그녀가 구한 남자가 바로 그 권지혁이었다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가 왜 독살당할 뻔했는지, 왜 최민준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그를 찾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이토록 완벽한 함정에 빠져야만 했는지 오늘 있었던 일 모두 들었습니다. 권지혁이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나 때문에 억울하게 해고당하고 명예까지 실추되었다는 사실을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사과하실 일은 아닙니다. 유라는 간신히 대답했다. 아닙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는 단호했다. 그리고 나는 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유라 씨, 당신은 나를 살렸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보상할 차례입니다. 차가 서울의 중심부 거대한 빌딩 숲으로 향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LK그룹 본사 건물 앞이었다. 유라는 위압적인 건물 크기에 압도당했다. 권지혁은 그녀를 데리고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거대한 회장실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로 되어 있었다. 한유라 씨. 권지혁이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강렬했다. 나는 당신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거나 돈으로 보상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당신이 겪은 고통에 대한 모욕일 뿐이죠. 나는 당신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복수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당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되갚아줄 기회 말입니다. 최민준, 그리고 당신의 전 남자친구 강민호까지. 그들은 나를 제거하려 했고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유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권지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가 기다리던 대답이었다. 내 사람이 되십시오. 그가 제안했다. 내 비서실 직속 특별 보좌관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은 호텔에서 최고의 관리자였습니다. 사람을 다루고 상황을 분석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나는 당신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최민준과 그의 세력들을 무너뜨립시다.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당신의 명예를 되찾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되찾아야 할 명예와 갚아주어야 할 빚뿐이었다. 유라는 권지혁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결의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운명적인 동맹이 시작되었다. 시련의 상처로 가득했던 한 여자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남자가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손을 잡은 것이다. 그들의 복수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LK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거대한 권력의 심장부와 같았다.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엄하게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의 모든 가구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속에 최고급 소재의 위용을 감추고 있었다.
이곳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유라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세계였다. 호텔이라는 통제되고 우아한 서비스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경쟁의 공기가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권지혁의 충직한 비서실장 윤 실장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중년의 윤 실장은 반듯한 인상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태도를 지닌 권지혁의 그림자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유라를 회장 직속 특별 보좌관으로 소개하는 권지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 스치는 미세한 의구심과 경계심을 유라는 놓치지 않았다. 불미스러운 스캔들로 해고된 여성이 하루아침에 회장의 최측근으로 나타났으니 그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다. 한유라 보좌관의 사무 공간은 회장실 안쪽 서재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마십시오. 권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윤 실장은 짧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라고 답한 뒤 유레게로 시선을 돌렸다. 한유라 보좌관님 업무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명백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유라는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윤 실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기죽지 않았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과 연결된 서재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책상과 최신형 컴퓨터, 그리고 산더미 같은 서류 파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당신이 앞으로 읽고 분석해야 할 것들입니다. 권지혁이 파일 더미를 가리켰다. 최민준 태하홀딩스, 그리고 그들과 연관된 모든 인물과 거래에 대한 자료입니다. 당신의 전쟁터이자 무기고가 될 겁니다. 유라는 압도적인 자료의 양에 잠시 숨을 삼켰지만 이내 눈빛을 빛냈다. 두려움 대신 기묘한 흥분과 투지가 솟아올랐다. VVIP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사항과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들을 관리하던 시절처럼 그녀는 이 복잡한 상황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움직이는 부품 각기 다른 성격, 그리고 반드시 존재할 약점들. 그녀는 그날부터 서재에 파묻혀 지냈다. 호텔리어로서 익혔던 세심함과 꼼꼼함으로 방대한 자료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단순한 재무제표나 계약서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보려 애썼다. 거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 관계의 역학, 그리고 성격적 결함들을 찾아내려 했다. 그녀의 증가는 예상보다 빨리 드러났다. 어느 날 저녁 권지혁과 그의 핵심 임원들은 태아홀딩스의 한 이사를 포섭하는 문제를 두고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 이사는 최민준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극도로 조심스러운 성격 탓에 누구에게도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직접 접촉해서 확실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LK가 더 나은 대우를 약속한다면 넘어올 겁니다. 한 임원이 공격적인 접근법을 제안했다. 권지혁이 잠시 고민에 빠진 순간 서재에서 나온 유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만 그 방법은 아마 통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윤 실장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유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회의 테이블로 다가가 한 서류를 가리켰다. 박 이사님의 프로필을 분석해봤습니다. 이분은 위험을 극도로 회피하는 성향을 가졌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희귀 난초를 수집하는 취미입니다. 이런 분에게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그를 겁먹게 만들어 최민준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털어놓게 만드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안이라도 있나? 다른 임원이 비꼬는 듯 물었다. 직접적인 접근 대신 간접적이고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라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예를 들면 박 이사님의 부인이 후원하는 자선 바자회에 우리 쪽 사람이 자연스럽게 참여해 안면을 트는 겁니다. 혹은 난초 전문가를 통해 그의 취미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과 전혀 상관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신뢰를 쌓은 뒤 그가 스스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기업의 전략이 아닌 인간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다. 그것은 기존의 LK그룹 임원들에게는 없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다. 권지혁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좋은 생각이군. 윤 실장 한 보좌관의 의견대로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윤 실장은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지만 이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라고 답하며 유라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대신 호기심과 인정의 빛이 서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유라와 권지혁의 관계는 급속도로 변화했다. 그들은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함께 일했다. 회장과 보좌관이라는 공식적인 관계는 점차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파트너 관계로 바뀌어갔다. 거대한 회장실에서 단둘이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는 날들이 늘어났다. 화려하지만 텅 빈 공간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마주하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권지혁은 불쑥 물었다. 강민호라는 그 남자,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군. 동정심 때문이 아니오. 적의 방식을 이해하고 싶어서. 유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냉철한 분석가로서 그녀는 강민호의 야망, 그의 열등감, 그리고 그가 무엇에 약한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자신의 아픔을 복수의 연료로 승화시키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 권지혁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유라도 용기를 내어 물었다. 회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최민준 전무와 사이가 나쁘신 겁니까? 단순한 경쟁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권지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깊고 어두워졌다. 한때는 친구였소. 그는 씁쓸하게 입을 열었다. 같은 스승 밑에서 경영을 배웠지.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랐어. 나는 사람을 얻어 함께 가려 했고 최민주는 사람을 밟고 혼자 올라서려 했지. 결국 그의 탐욕이 스승님의 신뢰를 배신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때부터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요. 서로의 과거를 공유하면서 그들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것은 더 이상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만으로 묶인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첫 번째 방역이 시작되었다. 최민준이 LK그룹이 인수를 추진하던 한 유망한 바이오테크 기업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로채려 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그는 유령 회사를 내세워 그 회사의 대표를 협박하고 있었다. 권지혁의 팀은 즉각적인 자금 지원이나 법적 대응을 고려했다. 하지만 유라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지금 우리가 직접 나서는 건 최민준에게 우리의 패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더 교묘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하얀 보드에 관계도를 그려가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목표는 바이오테크 회사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최민준의 불법 행위 증거를 확보하고 그를 태아 홀딩스 내부에서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LK그룹은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대신 협박에 시달리는 바이오테크 대표에게 익명의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유라는 자신의 옛 호텔 인맥과 이벤트 기획자 시절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그녀는 바이오테크 대표의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 자주 가는 고급 레스토랑의 예약을 우연히 돕는 척하며 최민준의 유령 회사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보 한 조각을 슬쩍 흘렸다. 또 다른 이사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기부 행사에 우연히 거액을 기부하며 환심을 샀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연극과 같았다. 모든 것이 우연을 가장했지만 그 모든 우연의 끝은 최민준을 향하고 있었다. 유라의 계획대로 바이오테크 이사회는 외부의 개입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스스로 대표를 협박하는 세력의 배후에 최민준이 있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발견하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서재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힘과 힘이 부딪히는 전쟁이 아니었다. 정보와 심리를 이용한 우아한 체스 게임이었다. 그리고 그의 특별 보좌관 한유라는 이 게임의 뛰어난 설계자였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밤 유라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서재를 나섰다. 그때 집무실 소파에 앉아있던 권지혁이 그녀를 불렀다. 보좌관, 내 회장님, 오늘 수고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주먹만 휘두르고 있었을 거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 당신은 그 이상을 하고 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가까워졌다. 당신을 내 옆에 두기로 한 건 내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가 될 것 같군.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유라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관계. 하지만 이제 그녀는 권지혁이라는 남자 자체에게서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고독, 그의 상처, 그리고 그의 강인함.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들의 지적인 체스 게임은 이제 막 첫 수를 두었을 뿐이었다. 어설펐던 동맹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차가운 복수심 아래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감정의 불꽃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바이오테크 회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LK그룹 내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한유라를 향했던 의심과 경계의 시선은 이제 놀라움과 존중으로 바뀌어 있었다. 특히 윤 실장은 그녀의 통찰력과 대담한 계획에 완전히 설복당해 이제 그녀를 권지혁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책사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들의 성공은 적에게는 불안을 의미했다. 최민주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믿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던 인물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자 그는 실수를 연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실수는 권지혁과 한유라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기회는 그들이 구해준 바이오테크 대표를 통해 찾아왔다. 최민준에게 앙심을 품게 된 그는 최민준이 해외 계좌를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려 한다는 고급 정보를 물어다 주었다. 그 거래가 성사되는 장소는 바로 제주도에 위치한 철통 보안으로 유명한 회원제 프라이빗 리조트 에테르노였다. 그곳에서 최민주는 자금 세탁을 담당할 해외 파트너를 만나 최종 거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던 결정타입니다. 유라가 회장실의 거대한 지도 위에 에테르노 리조트의 설계도를 펼치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거래에 사용할 장부 혹은 그 내용이 담긴 노트북이나 USB, 그것만 손에 넣으면 최민준을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에테르노의 보안은 군사 시설 수준이네. 권지혁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 어떻게 그곳에 잠입해서 증거를 빼낼 생각이지. 전쟁에서는 때로 가장 화려한 장소가 가장 좋은 위장막이 되어주죠. 유라의 입가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렸다. 마침 그 주말에 에테르노에서는 최상위 VVIP 회원들을 위한 소규모 와인 시음회가 열립니다. 우리의 무대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녀는 호텔리어로서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한 대담하고 정교한 작전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행사를 위해 임시로 고용된 새로운 수석 소믈리에 겸 이벤트 매니저로 위장 잠입하겠습니다. 그녀는 권지혁의 팀이 완벽하게 위조해줄 이력서를 가리켰다. 이 신분이라면 리조트의 직원 구역과 시스템 설계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권지혁이 물었다. 회장님은 한국의 새로운 리조트 건설을 구상 중인 해외 교포 투자자로 위장해서 행사에 참석하시는 겁니다. 화려하고 돈 많고 조금은 허풍스러운 캐릭터로요. 회장님의 역할은 최민준을 포함한 주요 손님들의 시선을 끄는 것입니다. 제가 움직일 시간을 벌어주셔야 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위험천만했지만 동시에 완벽했다. 권지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좋소. 체스 게임의 마지막 체크메이트는 당신에게 맡기지. 며칠 후 무대는 제주도로 옮겨졌다. 에테르노 리조트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과 격리된 낙원처럼 보였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잔디 그리고 고급스러운 빌라들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아래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다. 소믈리에 유니폼을 입은 한유라는 침착하고 전문적인 모습 그 자체였다. 그녀는 우아한 몸짓으로 와인을 따르고 막힘없이 와인의 역사와 풍미를 설명하며 손님들의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초고속 컴퓨터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보안 카메라에 사각지대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최민준이 묵고 있는 빌라의 위치와 구조. 그녀는 모든 정보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었다. 한편 권지혁은 제임스 권이라는 이름의 교포 투자자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다. 그는 과장된 제스처와 유창한 영어로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특히 최민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초에 전무님 말씀은 익히 들었습니다. 태아홀딩스의 저력 정말 대단하더군요. 권지혁은 최민준의 자존심을 교묘하게 자극하며 그를 대화에 묶어두었다. 최민준은 자신의 성공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이 화려한 투자자에게 금세 호감을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하지만 속으로는 날카로운 칼날이 오가는 대화가 이어졌다. 마침내 작전을 실행할 시간이 왔다. 유라는 손님 중 한 명에게 셀러에 보관된 특별한 빈티지 와인을 가져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자연스럽게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프라이빗 빌라로 향하는 길은 고요하고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미리 파악해둔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따라 이동했다. 순찰 중인 경비원 한 명과 마주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겨 위기를 넘겼다. 마침내 빌라 앞에 도착했다. 문은 전자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해킹 장치를 꺼냈다. 권지혁의 팀이 만들어준 비장의 무기였다. 몇 번의 조작 끝에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다. 빌라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서재로 보이는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놓인 고급 가죽 서류 가방, 목표물이었다. 하지만 가방은 다이얼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제한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녀는 머리를 굴렸다. 최민준 같은 오만한 인간이 쓸 법한 비밀번호. 그의 생일 너무 뻔하다. 회사 창립일 의미부여를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다. 그때 아까 행사장에서 그가 자신의 차 번호를 자랑하던 것이 떠올랐다. 내 행운의 숫자지. 실벨 솜칠. 믿져야 본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렸다. 1대 완종 7. 그리고 가방 손잡이를 당겼다. 철컥. 가방이 열렸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함께 검은색 USB 드라이브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USB를 손에 쥔 순간 빌라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최민준의 부하 중 한 명이 무언가를 가지러 돌아온 것이다. 유라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재빨리 커튼 뒤 테라스로 이어지는 좁은 공간에 몸을 숨겼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문이 열리고 부하가 들어와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유라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다행히 부하는 원하는 것을 찾았는지 곧 방을 나갔다. 위기를 넘긴 유라는 서둘러 빌라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다시 와인 시음 회장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행사장 반대편에 있는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눈빛만으로 서로의 성공과 안도를 확인했다. 그날 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난 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리조트 끝에 있는 한적한 해변에서 만났다. 임무가 끝난 뒤에 아드레날린은 강렬한 감정의 여운을 남겼다. 괜찮소? 권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괜찮아요. 유라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팔에 난 작은 생채기를 발견했다. 빌라에서 탈출할 때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였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늘 유지하던 냉철한 회장의 가면이 잠시 벗겨졌다. 그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다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다시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진심 어린 걱정에 유라의 심장이 세차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위험한 임무를 함께 완수한 파트너였고, 그리고 한 남자였다. 두 사람 사이에 모든 직업적인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달빛 아래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적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 위험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서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렬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의미에서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제주도의 은밀한 작전이 성공한 후 며칠이 흘렀다.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다. 마침내 복수의 무대가 마련되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 시그나투라 호텔에서 열리는 코리아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 KGBS. 이곳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거짓이 심판받을 터였다. 최민주는 행사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유력한 올해의 기업인 상후보이자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설 예정이었다. 제주도에서의 비자금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믿는 그는 오만함의 정점에 서 있었다. 자신의 발밑에서 어떤 거대한 함정이 입을 벌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의 곁에는 강민호가 있었다. 최민준의 오른팔이 된 그는 이전의 초라함을 벗고 성공한 남자의 가면을 쓴 채 거들먹거리고 있었다. 그는 행사장 로비에서 권지혁과 함께 들어서는 한유라를 발견했다. 그는 경멸과 조롱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결국 저 여자의 종착역은 권력 있는 남자의 트로피 신세로군.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를 한심하게 쳐다보았다. 권지혁과 한유라는 요란한 수행원 없이 조용히 행사장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들에게서는 주변을 압도하는 조용하고 강력한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다. 한유라는 더 이상 호텔 매니저도 소믈리에도 아니었다. 그녀는 날렵하고 우아한 파워 수트를 입고 있었고 누가 보아도 최고 수준의 기업 자문가다운 모습이었다. 두 세력의 긴장감 넘치는 만남은 피할 수 없었다. 최민준이 의기양양하게 그들에게 다가왔다. 권 회장, 이런 큰 행사에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는 권지혁에게 악수를 청하며 힐끗 유라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얼굴이 낯이 익는데 말입니다. 강민호가 최민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 호텔에서 불미스럽게 쫓겨난 전직 매니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최민준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권지혁은 유라의 등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말했다. 제 특별 보좌관인 한유라 씨입니다. 최 전무께서도 곧 아주 잘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서늘한 경고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최민주는 잠시 흠칫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넘겼다. 드디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최민준의 기조연설 시간이 되었다. 그는 그랜드 볼룸의 화려한 연단에 서서 기업 윤리와
투명 경영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의 위선적인 연설에 일부 청중들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그가 준비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떠있던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깜빡였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흘러나오는 맑고 선명한 음성 파일이었다. 그가 마실 음료에 확실히 넣어 흔적도 남기지 마. 최민준의 목소리였다. 권지혁을 독살하라고 지시하던 바로 그 목소리. 거대한 볼륨하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이내 경악의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연단 위의 최민준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혼란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화면에는 제주도에서 확보한 USB의 내용이 펼쳐졌다. 비자금의 흐름을 상세히 기록한 비밀 장부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 해외 유령 회사의 계좌 번호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스크린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내부 공모자들이라는 섬뜩한 제목 아래 강민호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타났다. 그가 최민준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한유라 그 여자는 우리가 뒤집어 씌우면 됩니다. 원래 평판도 좋지 않으니 다들 믿을 겁니다. 처리만 확실하다면 이번 승진은 문제없겠지. 모든 음모의 전말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강민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퇴로는 이미 권지혁의 사람들이 막고 있었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아 아니야, 내가 아니야 라고 중얼거리며 발버둥 쳤다. 연단 위에 최민준 역시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거짓말, 이건 조작이야. 저놈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그때 권지혁이 조용히 연단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는 얼어붙은 최민준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소리치지 않았지만 볼륨 전체를 지배할 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조작이 아닙니다, 최민준 씨. 이것은 모두 진실입니다. 그는 청중들을 향해 말했다. 최 전무는 이 호텔에서 저를 죽이려 했고 실패하자 자신의 범죄를 한 무고한 직원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신 것은 부패한 기업인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대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유라를 향해 손짓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 데는 부당하게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용감한 사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와 직업을 걸고 진실을 위해 싸웠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유레게로 향했다. 청중들은 이제 그녀를 불명예스러운 전직 매니저도 권력자의 미스터리한 연인도 아닌 이 거대한 복수극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유라는 수백 개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용하고 당당하게 마주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무대로 몰려들었고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사복 경찰들이 볼룸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연단으로 다가가 최민준에게 다가갔다. 최민준 씨, 살인미수 횡령 배임 및 기타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최민준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순순히 수갑을 찼다. 경찰들은 또한 바닥에서 넋이 나간 채 울고 있는 강민호를 체포했다. 그는 질질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유라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증오나 승리감이 아닌 차갑고 무심한 연민을 보았다.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비참한 패배의 확인이었다. 권지혁과 한유라는 무대 위에 나란히 서서 그들의 적들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정의는 어두운 뒷골목이 아니라 가장 밝은 조명 아래서 모든 악몽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실현되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복수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세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최민주는 살인미수와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그의 충실한 개였던 강민호는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감형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 역시 재기불능의 폐허로 남았다. 세상에 떠들썩했던 관심은 새로운 사건들로 옮겨갔고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스캔들은 서서히 잊혀갔다. LK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권지혁의 단호한 리더십 아래 부패의 고름을 완전히 짜냈고 투명 경영을 선언한 이후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재계에 가장 신뢰받는 젊은 리더로 우뚝 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 직속 특별보좌관이라는 임시직함으로 불리지 않았다. 권지혁은 그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전략 및 위기관리본부라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그녀를 초대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한때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임직원들은 이제 그녀의 통찰력과 결단력에 아낌없는 존경과 신뢰를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전쟁은 끝났다. 공동의 목표였던 복수가 사라지자 권지혁과 한유라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달콤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들을 단단하게 묶어주던 프로페셔널한 파트너십이라는 껍질이 사라진 지금 그들은 온전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서로를 마주해야 했다. 어느 조용한 저녁 권지혁은 유라를 자신의 집무실이 아닌 그가 회장이 되기 전 가끔 찾던 허름하지만 정갈한 한식집으로 초대했다. 화려한 권력의 상징들을 모두 벗어던지고 오직 남자 권지혁으로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사의 미래가 아닌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하군. 권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길을 잃은 것 같기도 하오. 평생을 싸우는 데만 익숙해져서 그런지 막상 싸움이 끝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군. 그의 솔직한 고백에 유라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싸우는 대신 무언가를 쌓아 올리시면 됩니다. 회장님께서는 이제 지키고 싸우는 리더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리더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말은 그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그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권지혁은 그녀를 어떤 장소로 데려갔다. 그곳은 바로 그들의 운명이 처음으로 엮였던 곳 시그나투라 호텔이었다. 그는 호텔의 25층 전체를 빌렸다. 그는 그녀를 화려한 스위트룸이 아닌 그가 처음 쓰러져 있던 복도 끝으로 이끌었다. 조명은 부드러웠고 분위기는 고요하고 내밀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권지혁은 유라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곳에서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소. 그는 사랑한다는 말로 시작하지 않았다. 진심 어린 감사로 시작했다. 당신은 독에 중독된 나를 구한 것만이 아니오. 고독한 싸움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내 인생을 구한 거요.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되었소.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그녀를 존경하고 흠모하게 된 과정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애정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한유라 씨,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나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당신이 필요한 게 아니오. 내 남은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당신이 필요하오.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는 거창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물질이 아닌 진심 어린 약속 그 자체가 중요했다. 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시련의 상처로 얼룩졌던 과거에 그 밤 한 남자를 구했던 작은 용기가 그녀의 인생을 이토록 찬란한 순간으로 이끌 줄이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와 함께. 네, 그렇게 할게요. 시간이 흘러 1년 후, 두 사람은 성대한 기업형 결혼식이 아닌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그들은 나란히 한 보육원을 찾았다. 유라가 새롭게 추진한 LK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하는 곳이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속에서 권지혁과 한유라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단지 재벌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니었다. 동등한 파트너를 만나 자신의 재능을 더 넓은 세상을 위해 펼치고 있었다. 한때는 찢겨나간 사랑의 상처로 가득했던 그녀의 삶은 이제 그 상처를 딛고 피어난 더 크고 단단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다. 절망의 밤에 내밀었던 용기 있는 손길은 결국 그녀 자신을 구원한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함께 써 내려갈 눈부신 내일을 향해